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혜원 소피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렇게 소개해드릴 그런 내용은요. 이번 학기에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1번부터 첫 번째, 오늘이 첫 번째 날이고 이제 총 12회에 걸쳐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벌써 이렇게 보셨겠지만 1번에서 이제 세 번째까지는 고대 문명을 살펴봅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고대 문명,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거를 같이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술사, 특히 어떤 그리스도교 미술을 소개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지고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세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르네상스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고집스럽게 사실은 이제 선사시대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선사시대부터 이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여기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이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할 때는 분명 서양의 미술을 공부할 때 그 시작을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곧 작품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보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기나긴 수천의 역사 전에서 발달한 어떤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볼 때 아주 그 남다른 그런 깊이를 이제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의 수업은 바로 고대 문명의 시대를 발견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어쩌면은 고대 문명에 대해 많이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다. 뭔가 좀 생소하고 지루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교 미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비잔틴 미술, 그 다음에 7번, 7번째 시간까지 중세 미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중세 미술을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그리고 비잔틴 양식 이거를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비잔틴 미술이라고 하면은 동방 미술을 일컫습니다. 이콘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미술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크게 로마네스크와 중세 고딕 양식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 고딕 양식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이렇게 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시간에는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역시 8번째, 9번째 시간에는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살펴보는데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하면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렇게 떠올리시게 되는데 사실 그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입니다. 전성기고요. 근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기 여기 대표적인 작가들 지오토 디 본도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등 도나텔로 보티첼리 등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작가들이 이 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서 두 차례에 걸려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10번째는 이제 르네상스 전성기를 넣을까 하다가 플랑드르의 르네상스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요, 르네상스 시대, 물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와 동시에 남쪽과 북쪽 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어떤 지리학적으로 남쪽 북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컫는 북쪽은 서유럽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이 남쪽이고 이제 위쪽이다. 그래서 북유럽 미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미술하고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르네상스 그 정신이 북쪽까지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엄청난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플랑드르 미술을 제가 고집스럽게 또 두 차례 넣은 이유는 제가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서 공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데 단지 한국에 이렇게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소개되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번째, 11번째에 걸쳐서는요, 플랑드르의 르네상스를 살펴보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 에이크 형제.
뭐 이제 이런 등등이 이제 플랑드르 르네상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다시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그 대표적인 세 명의 거장을 일컬을 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세 사람을 일컫는데요. 아마도 세 사람을 함께 묶어서는 도저히 살펴볼 수가 없고요. 산지오, 라파엘로 요 사람 한 사람만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학기 프로그램 편성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를 이제 살짝 라파엘로로 맛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가 이제 봄 학기인데 요번에 이제 가을이죠. 그래서 봄 학기인데 이제 그때는 그 나머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까지 살펴보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이 의욕이 너무 넘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이 내용에 좀 충실하게 최대한 이렇게 훌륭한 정말 놀라운 걸작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이제 충실하게 이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챕터는요, 선사시대부터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살펴보는데 이제 보통 선사시대 하면은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인류의 시작이 어떤 그 인류의 진정한 시작을 호모산피에스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은 벌써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호모산피에스가 이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한 그런 어떤 호모 파버 이런 사람들도 등장했고 등등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호모사피엔스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특히 주목할 점은요, 바로 이들이 최초의 예술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흔적들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 1등으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이 이게 무슨 이상한 괴상한 걸. 근데 아마 뭐 세계사 이런 책에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이 작품의 제목도 아마 벌써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밀렌도르프는요, 오스트리아의 지명입니다.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곳에서 일명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작품 사이즈가 불과 11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11cm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보신다면은 굉장히 아주 큰 조각 작품으로 이렇게 좀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뭔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웅장함과 그 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1cm.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비엔나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제작된 것은 대략 기원전 25,000에서 20,000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마다 주장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너스라고? 비너스. 이 작품이 발굴되었을 때 작품 제목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작품이 발굴되었을 때 이제 수많은 그런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고 과연 이 작품의 제작된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작품에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적합할까?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인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학자들이 붙인 그 제목이 비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너스는 다름 아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의 여신입니다. 미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여러분 이제 보티첼리의 작품으로 이제 많이 보신 이제 라 프리마베라 봄 비너스의 탄생 이런 작품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비너스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들이 생각한, 지금 이 시대는 선사시대입니다. 그 선사시대의 이들은 아주 그야말로 그 열악한 그 환경, 당시 가장 약한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뭐 맘모스와 같은 그 힘센 거대한 동물들을 상상해 보시면은 인간은 그야말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냥 코로 한번 이렇게 박으면은 그냥 저기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인간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 다름 아닌 그 두뇌,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이와 같은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조각을 만들었고, 이 조각을 비너스라고 붙인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주 그 살벌한, 아주 그 척박한 그 자연 환경에서 생존한 아주 그 지능이 아주 앞선 그 동물이죠. 그러니까 인간. 그 인간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생존입니다.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풍요다산, 많은 어떤 그 인간들을 이렇게 생산해내서 많이 생산해내서 이런 그 척박한 자연과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풍요다산, 어떤 그 많은 인간들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은 다름 아닌 여성의 역할입니다. 물론 남성의 이제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 여인의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여성들이 실제 이런 몸매를 갖고 있었을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요,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역할, 다름 아닌 풍요다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얼굴은 아예 표현하지도 않았잖아요. 보통 미인 하면은 이제 이목구비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몸매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죠. 근데 이목구비는 아예 표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면요, 이목구비는 중요하지가 않구나. 여성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다름 아닌 풍요다산. 그래서 많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슴과 거대한 자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붙인 제목,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이 제목은 사실 굉장히 부합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역시 선사시대의 작품인데요. 이번에는 한 기원전 15,000년경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 이번에는 조금 아까 이제 보신 작품은 3차원, 그러니까 이 11cm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작품을 세워놓고 그냥 삥 둘러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이제 일반적인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2차원 어떤 그 평면을 갖고 있는 것을 부조라고 합니다. 릴리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조 작품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아주 가슴을 크게, 근데 이거를 조각한 사람, 물론 뭐 당신은 예술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이거를 제작한 사람의 이제 이름, 어떤 그 의도를 알 수 없지만 가슴보다는 그냥 풍풍풍 아이를 잘 낳는 자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은 좀 상대적으로 작게,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을 아주 비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새로운 요소가 하나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 나팔은 무슨 뭐 맘모스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요. 뿔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영양 정도의 그런 자그마한 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분명히 사냥해서 얻은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뿔 나팔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뿔 나팔을 들고 있는 그 이유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동물들이 뭐 어떤 코뿔소를 이제 뭐 상상하시면 되겠는데, 코뿔소가 갖고 있는 그 뿔은 다름 아닌 힘의 상징입니다. 역시 생존을 위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뿔 나팔을 들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뿔은 다름 아닌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 힘은 여기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다름 아닌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신 그 뿔나팔을 든 여인의 어떤 그 힘의 어떤 요소가 더해진 이런 표현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얼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뭉개진 모습으로 대충 표현했습니다. 요 같은 작품인데 요거를 이제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각 작품을 보실 때는 좀 흑백으로 이렇게 보실 때 이 작품의 그 진가가 더 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칼라 작품보다 오히려 흑백의 어떤 그 명암의 대비가 더 명확하게 쨍하고 떨어져서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작품도 뭐 지금 다 뭐 저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작품들인데요. 하지만 보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말과 소들의 모습인데 이거는 어딘가 하면은요, 바로 라스코 동굴입니다. 소년들이 장난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프랑스의 라스코라는 곳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오리지널 그 동굴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면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제 작품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동굴은 개방하지 않고요. 이제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거든요. 말과 소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정말 진정한 최초로 인간이 그린 회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먼저 조각을 보셨고요. 이제 회화를 보고 계십니다. 말과 소들의 모습인데 이것도 뭐 비슷하게 그 앞서 보여드린 그 뿔나팔을 든 여인과 좀 비슷합니다. 기원전 15,000년경 그려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동물들은 왜 그려졌을까요? 이 동물들은 공간을 당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아직 예술, 이 뭐 공간을 좀 아름답게 꾸며볼까?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 도시가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날씨가 또 너무 추워지면은 이제 막 또 보따리를 싸서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오로지 그 생존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던 생활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에 이제 숨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불도 사용했고 도구도 사용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동물들도 이제 그 사냥해서 먹을 것을 얻었고, 동물들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등등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 공간을 좀 멋지게 꾸며볼까?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술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역시 생존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센 그런 동물들과 맞서서 이제 싸우는 거는 남성들의 몫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연약한 그런 여성들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보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간에 굳이 이렇게 벽화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픈 동물들을 그려넣은 것입니다. 그림으로써 이 동물들을 잡게 해주세요 라는 이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작품과 함께 지금 요건 잘못 들어갔고요. 이 작품과 함께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걸 갑자기 제가 넣은 이유는 이건 뭐 여러분 가보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겠지만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그 안에 그 시스티나 성당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걸작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보여드린 라스코의 이 아름다운 벽화는요, 어떤 그 선사 시대의 시스틴 채플이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그 높은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걸 넣은 거고요.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 여기를 먼저 이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내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동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날렵한 간결한 선으로 아주 모든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어떤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놀라운 막 힘이 막 아주 막 힘차게 막 뛰는 그 느낌이, 막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라스코의 동굴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라스코에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스페인의 알타미라라는 곳에서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처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또 수많은 그런 동굴 벽화들이 또 숨어 있겠죠. 그래서 그 스페인의 알타미라입니다. 이번에는 들소의 모습인데요. 여기도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힘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놀라운 모습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투사 페페이오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갑자기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소개해드릴 역시 서양 미술사에서 너무 중요한 거장이죠. 프란체스코 고야, 스페인 어떤 그 근대 회화를 시작했다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타이틀을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이제 갖고 있는 프란체스코 고야의 작품입니다. 판화 작품입니다. 동판화 작품인데요.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고야의 저 힘찬 그 투사, 사실 이 투 경기 자체가 이제 너무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을 일단 그냥 다 그냥 반쯤 죽여놓은 상태에서 가서 그냥 이제 막 이제 죽이는 이제 아주 잔인한 인간이 아주 이렇게 인간이 참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든 그런 경기지만,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소를 보세요. 소를 아주 힘차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대가 이제 19세기 초 이제 그 대가 프란체스코 고야 작품에서 느껴지는 황소의 힘과 못지않은 엄청난 에너지가 라스코 동굴, 여기 보시는 알타미라 동굴 이런 작품에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작품인지 이제 바로 알아보시겠죠?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20세기로 건너와서요, 파블로 피카소,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뭐 너무나 위대한 예술가들이 많지만 단 한 명의 예술가를 대시오 하면은 뭐 만장일치로 파블로 피카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1933년도 작품인데요. 역시 투사의 경기, 뭐 이런 작품을 아주 주제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사의 죽음. 근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을 너무나 이렇게 왜곡해서 말이 고통스럽게 몸을 막 심하게 목을 이렇게 꺾고 있는 모습. 지금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보이시나요? 너무 이렇게 형태가 왜곡되어 표현되어서요. 사실 한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 아주 힘센 까만 황소가 지금 저기 투사를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하얀 말 위에 타고 있는 투사가 말에서 지금 추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목은 그냥 꺾였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아주 힘찬 말의 움직임, 이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피카소 작품은요, 다각도에서 본 것을 한꺼번에 한 화면에 펼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입체주의의 문을, 그런 아주 위대한 천재 이자 근데 노력하는 천재, 진정한 노력하는 천재 이제 피카소의 해석이었습니다. 이같이 피카소의 또 다른 작품인데, 이것도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은 황소, 그래서 석판화 작품인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1945년에서 46년에 제작되었고요. 보시면은 피카소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형태를 분할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맨 처음에 그린 것은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 맨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 요거나가 이제 맨 저기 첫 단계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사실적인 힘찬 황소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라스코, 뭐 알타미라 동굴에 이제 그려진 황소의 그런 표현력과 정말 빗댈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피카소는 더 계속 나아가는 거죠. 물론 수만 년 후에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한 이런 선의 실루엣으로만 표현한 그런 황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선사시대 예, 작품으로 이제 이 문을 이제 열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물론 미술사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선사시대에는 아직 예술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 그 선사시대, 물론 그 생존을 위해서 어떤 주술적인 그 염원을 담아서 벽에 그린 그 수많은 그런 소들, 막 뭐 이런 그 동물들, 이런 작품들을 보고 아주 보기 좋은데? 아름다운데? 이러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조심스럽게 뭔가 어떤 아름답게 꾸미고픈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시간이 흘러 문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꽃을 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고대 그 4대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제 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Y자로 생긴 뭐 이제 뭐 성경 공부들 많이 다 하실 테니까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 Y자로 생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개의 강조기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Y자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로 건너가면은 이제 인도를 건너가면 이제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이제 4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요, 바로 서구 문명의 어떤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 기원전 한 4000년경에 이르게 되면은요, 이제 아주 혹독한 빙하기 뭐 이런 것을 다 겪고 나서 아주 그 이 두뇌가 발달한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문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뭔가 아주 쉽게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정착 생활을 해야지 뭔가 어떤 그 뭐 어떤 그 농업도 발달하게 되고 뭐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살다가 또 움직이고 한다면은 어떤 문명이라는 것이 꽃피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계속 그 유목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품 역시 그 어떤 그 건축물 내부를 이제 장식하는 아름다운 예술품 역시 아주 미비하게 휴대가 용이한 그런 작품들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정착 생활 그리고 어떤 그 문명의 발달에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반드시 비옥한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기원전 4000년 경에는 점차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끄는 누군가가 있어야죠. 아니면 그냥 무질서 그 자체일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우두머리, 족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계급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떤 구리 주석으로 청동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냈을 것이고, 이제 기존에는 나무, 뭐 돌을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도구로 썼다면은 뭔가 청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무기 제작 등등의 이제 더 용이한 어떤 그 도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건 대충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요건 벌써 이제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최초의 문자 시대, 바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제 이라크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늘의 이라크, 이란, 시리아 뭐 이제 그 일대 그 거대한 땅덩어리 전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오늘의 이라크인 수메르가 이제 가장 그 아주 그 놀라운 그런 문명을 꽃피운 그런 최초의 문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또 이제 그 문명이 멸하게 되고 그 다음 아카디안, 우루 왕조, 바빌로니아, 신바빌론,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이런 한 왕조가 생겨나고 또 멸망하고 또 다른 왕조가 등장하고 멸망하고 이렇게 역사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하는 문자는요. 다름 아닌 쐐기 문자 아니면 설형 문자 이렇게 불리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수학, 법률, 건축법 이런 것도 이제 모두 아주 활발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하무라비 법전, 인류 최초의 법전이니까 하무라비 법전이 기원전 1700년경에 이제 바빌로니아 왕조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엄청난 그 문명, 인류 문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그 이제 문명이 시작되고 시빌라이제이션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작품이 이런 도자기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높이가 한 29cm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제작된 것은 기원전 42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사라는 곳에서 이제 출토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파리 루블 박물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날 수사라고 하는 곳은 이란의 남서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용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식량을 저장했을까? 뭐 그런 용도도 이제 쓴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석기 시대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는요. 아주 그 독특한 장례 풍속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시신을 먼저 매장했다가 이제 살이 다 부패하고 다 떨어져 나가면 이제 뼈만 남잖아요. 이제 그 뼈만 남으면은 이 도기에 넣어서 이제 다시 매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골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와, 아니 이게 기원전 4200년경의 작품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표현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들로 표현했을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이건 이제 이런 기하학적인 문양들의 조자기 작품들 중에서도 아주 표현이 빼어난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기하학적 문양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요 다 뭔가들을 다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먼저 맨 위에 그 상단, 맨 꼭대기 상단 그 띠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는요 긴 목을 하고 있는 어떤 두루미 같은 것이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이 그 머리고요. 그리고 긴 목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몸통입니다. 근데 어떤 두루미 같은 어떤 그 동물을 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줄무늬로 얼핏 보면 줄무늬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실제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스트라이프 줄무늬를 몇 개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간 그 납작한 그 띠 공간 그 부분을 보시면은요 무슨 뭐 여우같이 생긴 또 그런 동물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앞발 뒷발 이렇게 뻗고 있는 모습이 더 형상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중앙에 있는 것도 역시 동물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네, 뭔지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수염이 달렸잖아요. 야생 염소입니다. 야생 염소. 그래서 야생 염소인데요. 아주 놀라운 것은 야생 염소고요. 역시 거대한 이렇게 확 꺾인 뿔을 이렇게 과장되게 거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힘, 에너지 막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근간에는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뭐 예쁘장한 어떤 문양을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 그 염소의 그 몸 표현 형태도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벌써 이 시대에 기원전 4200년경에 어떤 그 대자연의 순환, 이건 뭔가 이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같은 문양이 계속 반복되면 대자연의 순환, 영원성 뭐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의 힘, 이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품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사자들을 다루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원전 3500년경 이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데요. 이거는 텔라그라브라는 곳에서 이제 출토된, 그러니까 오늘의 역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텔라그라브라는 곳에서 출토되었고, 이거는 이라크 바그다드 박물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제 수많은 그런 폭격 등도 지금 왕년에는 그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메소포타미아, 지금 너무나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차례 그런 어떤 그 박물관의 소작품들도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온전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다루는 영웅 모습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무슨 어디에서 나온 모양인가 하면은 도자기입니다. 근데 컵입니다. 컵의 하단 부분만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컵의 하단 부분. 네, 컵의 하단 부분. 그리고 지금 위 부분은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거를 표현했을까?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요. 여기서 이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의식용 컵이라고 합니다. 의식용 컵에 지금 이제 하단부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은요. 중앙에 한 남성이 보입니다. 근데 남성이 아주 그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그 고대 오늘날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고전미가 적용되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짜리몽땅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한된 어떤 그 넓다란 공간에 이제 어떤 인물을 이제 쑤셔 넣어서 이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주 다부진 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이 느껴지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턱수염을 달고 있는 그런 남성입니다. 그런데요, 양쪽에 어떤 동물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인데요. 지금 사자의 지금 엉덩이, 다 지금 엉덩이를 이 남성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꼬리를 확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나약한 인간이 아무리 근육질의 그런 다부진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사자를 양쪽에 그 꼬리를 잡고 이렇게 장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정도로 뭔가 이제는 이제 자연 안에서 이제 마냥 도망다니면만 살았던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이 이제 드디어 점차 이제 얻게 된 그런 자신감을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은 다름 아닌 이제 제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사실 이제 기원전 2100년경에요. 수메르 왕 명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어떤 우루크라는 도시를 건설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우루크 도시의 그 통치자 그 왕의 아들 이름이 다름 아닌 많이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 그래서 길가메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길가메시는 뭐냐? 목축의 신입니다. 목축의 신. 그리고 그야말로 자연을 제압하는 어떤 그 인간의 힘, 그런 자신감 이런 것을 어떤 이 길가메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남성이 짓고 있던 그 은근한 미소, 이렇게 양쪽에 그 사자의 꼬리를 확 그렇게 잡으면서 미소까지 짓고 있으니 뭐 엄청난 과장인 것이죠.
또 다른 어떤 그 도기에 역시 그 컵인데요. 의식용 컵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금 막 다 막 망가지고 요 한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장이 더 심합니다. 양쪽에 역시 이제 그 아주 힘센 그런 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이 남성 주위로는요. 2층에 2개의 2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사자 엉덩이를 꽉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자는요. 아예 그 꼬랑지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마치 그 목에 감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요. 동시에 4마리의 동물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역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여유만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갑자기 이제 이 작품을 왜 보여드리느냐? 이거는 이제 넝쿨 속의 사자들 이제 12세기 중반 작품입니다. 12세기 중반. 이거는 기둥머리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프랑스 중세 시대, 중세 시대에 이제 성당들이 이제 지어지고 성당은 다 이게 그 석조 건축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 이제 수많은 그런 기둥들이 물론 장식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그 건축물의 그 천정을 떠받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는 이제 기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요, 기둥 머리, 일명 그 영어로는 캐피탈, 이제 불어로는 샤피또라고 하는데요. 그 기둥 머리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넝쿨 속의 사자들. 이거는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남쪽의 툴루즈 생세르냉 대성당이라는 곳에 있는 이제 기둥머리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아니 성당의 기둥머리의 이제 조각들에는 일반적으로 성경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그림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사자 2마리가 이렇게 등장할까? 그러니까 사실요, 성당 내부에는요, 성경 내용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들 문화, 어떤 그 서구 문화 깊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넝쿨 속 고개사와 동물들, 뭔가 막 이렇게 기둥머리 부분인데요, 막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으로. 근데 여기서는 아주 큰 이제 어떤 그 차이가 있죠. 막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재미나게 고개사와 동물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좀 형상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몸이 완전히 이렇게 꺾였는데요. 지금 고개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7번 작품인데요. 아부신전의 조각상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부신전의 조각상들. 이때는 기원전 2700년경 작품입니다. 기원전 2700년경. 그래서 당시 메소포타미아인들은요, 아주 훌륭한 그런 관계 시설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요, 이 티그레스 유프라테스 강은 인간에게 그렇게 친절한 이렇게 친절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범람하는, 근데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그냥 항상 그 자연, 물, 태양 등등은 끊임없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조각상들이 이제 발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발굴되었나 하면은 이제 텔 아스마르라는 곳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는데요. 텔 아스마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신전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여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먼저 키가 이제 제일 큰 인물, 하나하나 지금 사이즈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큰 사람이요, 키가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불과
76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76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거의 뭐 30cm, 40cm 아주 자그마한 그런 조각들, 요것만 좀 제일 큰 게 요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이즈를 이렇게 공개해드리지 않으면은 와, 막 무슨 2m 넘어가는 거대한 조각처럼 느껴지시죠?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밀렌더프의 비너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이유는요, 군더더기를 모두 제거한 가장 본질적인 아주 단순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크게 된 그 존재를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 사람을 일컬어서 아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부신은 다름 아닌 초목의 신입니다. 초목의 신. 뭔가 해, 달, 무슨 대지 등 관장하는 신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이제 그 많은 그 신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아부신의 모습을 가장 초목의 신을 가장 크게 표현했다는 것은 식량을 풍부하게 내려주세요 하는 어떤 그 기도하는 이들의 이제 그 염원이 이제 담긴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을 조금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들이 취하고 있는 포즈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두 손을 이렇게 아주 모으고 있는 것이 그 옛날 막 이렇게 노래자랑, 그 초등학교 노래자랑 이렇게 하고 손 모으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요, 이제 그 고대인들이 그 높은 분 앞에서 조아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사실 이거를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셔야 되는데 너무 조그만 화면으로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이제 이 작품을 접했을 때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조그만 슬라이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깍차깍 돌리면서 봤잖아요. 깜깜한 강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에 갑자기 얼굴이 똥 하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다 일제히 이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타성이 나왔던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작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놀래켜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전신 모습이고요. 이제 이 모습을 조금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이제 칼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데요. 뭔가 일단 조금 더 요 흑백으로 보시는 게 흑백으로 요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모습을 보시면은요, 뭔가 그 눈이 저렇게 그냥 얼굴에 진짜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눈은 당연히 없습니다. 눈을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왕눈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코는 원뿔형으로 역시 그 얼굴에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아주 조그맣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에서조차 그 시선이 이제 아부신은 이제 더 높은 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부신에게 초목신들 이런 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초목 이렇게 태양신, 대지신 이 시대는 그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했던 시대니까.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그 높은 신에게 이들 역시 이 인간들을 이제 도와주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요, 이렇게 내려보면서 백성들을 내려보고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선이요, 살짝 위를 바라보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성인들에게 이제 기도하듯이, 그리고 성모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보시면은요, 눈을 크게 표현한 것은 뭔가 모든 시선을 오로지 하느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느님이 아닙니다만 이제 신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아주 곧은 코가 이제 아주 균형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입은 상대적으로 아주 조그맣게 표현된 것은 상대적으로 입을 다물고 오로지 시선을 신에게로 향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눈을 너무 휘둥그레 크게 뜨고 있는 모습이 뭔가 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신이 그냥 이렇게 막 이제 상냥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인 신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근데 뭔가 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뭔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것을 신에게 의탁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다음 작품입니다. 이번에는요, 에비일 감독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나라가 이제 오늘날의 시리아의 마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토된 작품입니다. 에비일, 이거는 이제 기원전 2400년경에 이제 제작된 것이고요. 일단 그 조각의 색을 보시면은 하얀 빛인데 약간 반투명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요거는 대리석 중에서도요, 이제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그런 설화석고라고 하는 아주 귀한 돌이거든요. 그래서 설화석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화석고로 만들었고, 지금 오늘날 이 작품은 파리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놀랍게도 저 진짜 이런 작품들 실제로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52cm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이렇게 자그마한 작품인데 굉장히 아주 그 놀라운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여기는요, 앞서 보신 그런 이 존재들은 모두 다 똑같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앉아 있습니다. 에비일 감독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요 존재는요, 사실 감독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통치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자신의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보연만 보시더라도 이제 점점점 인간이 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금 더 편안해졌구나. 어찌 보면 조금 더 건방져졌구나. 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하지만 포즈는 신에게 아주 겸손되이 조아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선이요,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관이자 통치자 에비일은 역시 시선이 약간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눈이 이렇게 칼라로 표현되었잖아요. 칼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예로부터 그 눈은 어떤 그 영혼에 담기는 아주 그 중요한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서 눈을 아주 생기넘치게 표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만 다른 기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요, 앞에 보여드린 이 작품에서도요, 눈 부분을 까만 돌을 박은 겁니다. 흰 돌을 박아 놓고요, 그리고 까만 돌을 박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수염 부분은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느냐? 옛날 고대 이런 조각들은 모두 다 화려하게 채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원래 이제 새색이 되어 있었던데 이제 색은 다 사라지고 없고, 눈은 이제 뭐 돌 그대로 박은 거니까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상감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흰자위 부분은 조개 껍질로 저렇게 하얀 그런 그 흰자위를 표현했고요. 눈동자는 그런 검은 돌, 오닉스 이런 돌로 표현했고, 그리고 사실 아주 명확한 그런 아이라이너는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돌, 아주 귀한 돌입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사실 그 후에 그 서구에서 아주 그 귀한 돌을 라피스 라줄리, 일명 청금석이라고 하는 돌이거든요. 이거를 곱게 빻아서 아주 그 이쁜 푸른색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섞어서 썼던 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피스 라줄리로 이렇게 선명한 아이라이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놀라운 것은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역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흐르는 병을 든 구데아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파리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파리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연달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파리 루블 박물관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그 고대 유물들은 서구의 그 주요 박물관에 가시면 다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인들 그리고 이제 독일인들이 또 영국인들이 앞서서 이런 그 고고학 이런 발굴에 이렇게 앞장섰기 때문에 당시 이게 그냥 귀한 그 나라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마구 이게 서구의 이제 박물관에 이제 와 있는 것이죠. 네, 이건 이제 또 다른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거는요, 흐르는 병을 든 구데아. 근데 아주 빼어난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구데아라는 그런 생소한 이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그 구데아란 바로 당시 수메르 지역, 이제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라가슈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통치자를 구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구데아가 이제 썼던 그런 왕관은요, 약신 약간 이제 무슨 군고구마 어떤 그 모자 같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그 두터운 그런 띠 모양으로 된 이런 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의 조각이 있다. 그럼 저건 구데아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가쉬의 통치자, 오늘날의 이라크, 이제 이때 그 구데아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까만 돌이잖아요. 그 돌 중에서 이제 방해석이라는 돌로 만든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돌입니다. 아주 견고한 돌인데 얼마나 아주 훌륭하게 섬세하게 조각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이목구비, 그 다음에 어떤 그 몸을 표현한 걸 보시면은요, 아주 다부진, 그야말로 다부진 근육질에 막 힘이 넘치는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옷에 가까이 이제 요 같은 작품인데 가까이서 보시면은요, 뭔가 복잡하게 뭐가 막 새겨져 있습니다. 저게 다름 아닌 서형 문자로 이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형 문자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그 아카드어로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손에 무슨 병을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흐르는 병. 여기서 조그만 병에서 저는 양쪽으로 양갈래로 어떤 물이 무슨 폭포수 같이 막 이렇게 막 이쁜 어떤 주름 모양을 하면서 막 끝없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그만 물고기들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이건 즉 살아있는 생명수라는 뜻입니다. 막 썩은 물이 아니고요. 막 꿈틀꿈틀 막 생명체가 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수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생명수, 이런 주제, 이거 저희에겐 너무 익숙한 주제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그 테마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여기서 온 것인데요. 제가 이제 후에 소개해드린 플랑드르의 그런 거장 중에서 마네이크 형제 제가 이렇게 언급해드렸고 이제 후에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요. 마네이크 형제의 그 최고의 걸작 대표작이 바로 양에 대한 경배라는 이 작품이거든요. 오늘날 벨기에 겐트라는 곳에 성 마보 이름이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한국식으로 읽으면은 그냥 바보거든요. 근데 원래 발음은 마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겐트의 그 최초의 그 주교님 성함이거든요. 그래서 성 마보 성당에
입장료를 내고 진짜 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마보성당 안에 이제 이 작품이 모셔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작품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일단 천상, 지상계 이렇게 두 개의 세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지상계를 보시면은 맨 전경에 샘이 보이시죠? 샘. 가까이서 보시면 샘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요. 그 뒤에는 천주의 어린 양이, 아주 순백의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지금 하얀 그 이제 제대 보에 지금 이렇게 탁 아주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샘의 테마, 역시 그 원천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네, 이렇다는 것만 일단 뭐 이 놀라운 섬세한 표현 먼저 조금 놀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작품인데요. 이번에는 11번 작품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11번 작품. 이번에는 푸아비 왕비 무덤 출토된 그런 작품인데요. 푸아비 왕비의 무덤. 지금 나람신 신정비는 제가 여기 뒤에 조금 잘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먼저 푸아비 왕비의 무덤에서 출토된 궁전 여인의 머리 장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와, 이런 화려한 머리 장식을 기원전 2500년대에 여왕, 그러니까 아무나 착용했던 것은 아니고 여왕과 궁정의 여인들이 이제 착용했던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이게 출토된 것은 이제 1922년인데요. 영국의 고고고학자 울리라는 사람이 이제 출토한 것입니다. 이 작품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인데 제가 너무 막 달려서 힘드실 텐데, 그래서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제 발굴해냈습니다. 이곳은 이라크 남부 우르 고분에서 이제 발견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우르의 왕비의 이름입니다. 푸아비 왕비의 이제 그 무덤, 그리고 여기 19의 여성 시신이 함께, 그리고 4개의 아름다운 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되었습니다. 같이 매장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그 중에 한 궁정 여인의 이제 착용했던 그런 화려한 장신구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모습은요, 이 좌측의 사진은 뭐냐? 와, 이 푸아비 왕비 이런 화려한 그런 문명을 어떻게 찾게 되었느냐? 다 끊임없는 어떤 그 강이 범람하는 그런 아주 혹독한 자연에 처해 있었던 그런 메소포타미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강의 범람과 홍수로 인해서요, 지금 이렇게까지 깊이 파서 찾아낸 푸아비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 홍수의 뭐 스케일이 진짜 이 사진 하나로 그렇게 조금 가늠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고고학계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파들어간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너무 힘드실 테니까 10분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